안녕하십니까. 민법 정론, 법정 채권 관계, 부당이득 편을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부당이득 총설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부당이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효과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부당이득,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서 부당이득 편을 이제 차례대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 그 정론 1051페이지 거기 이제 챕터 4 부당이득에서 1번 부당이득 총설 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가로 1번에 개념 및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부당이득이라는 것도 법정 채권 관계 발생 원인, 하나의 법률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일정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행위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죠? 꼭 사람의 행위는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러면 손실자하고 이득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발생되도록 하는 법률 요건을 부당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 자,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 채권 관계 발생 원인.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렵죠. 자, 여러분,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매수인인 을이 매매 대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매매가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 관계가 아예 발생조차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급한 매매 대금은 매수인의 손실에 기초해서 매도인이 얻은 이득에 해당할 겁니다. 여기서 매매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과 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매도인 사이에는 매매 계약 관계가 있다면 매매 계약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만, 매매 계약이 매매가 무효라고 한다면 매매 계약 관계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채권 관계,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의 법적인 성질을 보세요. 부당이득은 재화가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시정하는 일반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보장하는 일반적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법률 요건 성립에 반드시 사람의 의사작용,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부당이득이라는 사태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어느 때나 그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 이동의 불균형, 이게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은 이런 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 양가로 2번은 이제 부당이득의 유형인데, 이 부당이득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유형마다 각각 부당이득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파악하는 입장으로 부당이득을 파악하는 방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를 이제 통일설과 비통일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우 이론적인 파트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3번에 부당이득과 다른 제도와의 이제 관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무 불이행 혹은 담보 책임하고 부당이득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선 이제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채무자하고 채권자 사이에 기존의 채권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기존 채권 관계에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부당이득이라는 새로운 채권관계 발생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의 소재예요.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채권관계가 발생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소재입니다. 양가로 니은의 판례를 보면은 자,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손실에 기초해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는 어차피 급부를 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태 그 자체만으로는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이라는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합니다. 이거는 매매 계약에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매매 계약의 목적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원래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면 계약은 무효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원시적 일부 불능이면은 그 일부 부분에 관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이라는 채권 관계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민법은 담보 책임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서 매매 계약 관계는 전체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매매 계약이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서 일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이거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혹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일부 무효가 되는 거다, 일부 무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 보세요.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 자체, 이거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 자체만으로는 부당이득이라는 채권관계 발생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유한다면 이건 부당이득이라는 채권관계 발생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는 임대차하고는 전혀 별개의 채권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에 기해서 이득을 얻는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게 허용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세요. 자, 동그라미 기억에 계약사항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상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갑이 있어요.
을이 나는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와서 자동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자동차 수리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자, 갑이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을이 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까닭은 을이 이게 자동차가 원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인한테 수리 대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알고 봤더니 병이에요. 자, 이럴 때 갑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왜? 병하고 사이에서는 수리 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계약에 따른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느냐. 자, 이거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제가 든 예는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자, 갑이 자동차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자동차 수리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수리를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을하고 사이에서 수리를 맡긴 의뢰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수리 계약을 을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리 계약에 따라서 갑이 수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완료 후에 자동차를 을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이렇게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인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수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수리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급 청구. 자, 그런데 을이 우선은 자기가 못 주겠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을이 변제 자력이 없는 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알고 봤더니 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병이었다는 겁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병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수리 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게 허용이 되겠느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수리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득 반환 청구. 요게 허용이 되느냐? 자, 우선은 의뢰인 을에 대해서는 수리 대금 지급 청구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왜?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 사이에 미쳐지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해서 수리 대금을 지급해라라고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계약에 따라서 이득을 얻은 병을 상대로 해서 수리 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이게 허용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갑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자신의 손실로 인해서 자동차 소유자 병은 수리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고 갑하고 병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니 병은 이득 보유에 관한 법률상 원인도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갑과 병 사이에는 이득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갑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자, 갑은요, 을을 믿고 을과 수리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을이 무자력자다라고 한다면은 그로 인한 위험은 갑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갑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면 설사 을이 무자력이라고 하더라도 병을 상대로 해서 수리대금 상당액의 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이 병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는 것이 되니까 계약법의 원리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서 일반 채권자 이익을 해치게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다른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대받는 결과가 된다. 이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서 일반 채권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가령 지금 갑이 병에 대해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지금 을은 갑의 자동차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을이 병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걸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이 재산권도 을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책임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을의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띠는 권리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의 이 청구가 허용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병이 갑에게 수리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주면 을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소멸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고 그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인 계약의 일방만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는 거죠. 갑이나 을의 다른 채권자나 을에 대해서 수리대금 채권, 얘는 다른 채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채권자가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되고 취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논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논거는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을하고 병 사이에 비용을 병이 을에게 상환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해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을하고 병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을 상대로 수리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병은 물어주지 않아도 될 수리비를 갑에게는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항변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거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제 서술형 시험에서 이 논점이 출제되었다고 해서 이 논거들을 다 서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에게 이득이 되었을 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름 논리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자, 그 결과 제3자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부터 리을까지 있는 판례는 이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로 돌아갔을 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는 판례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니은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에 기해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물건의 가치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급인은 제3자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을 판례도 보세요. 자, 리을 판례도 보시면은 화물 차량 운전자가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화물 운송 사업에 사용해서 화물 운송 회사에게 이익이 되었어요. 자, 그런다 하더라도 화물 차량 운전자하고 유류 공급자 사이에는 유류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화물 운송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계약에 따른 이익이 제3자에게로 돌아갔을 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을 전용물 소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전용물 소권이라고 부르는데,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원래 목적을 전용해서 계약상 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권리, 이걸 전용물 소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용물 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이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관계입니다. 자, 양가로 니은의 판례를 보세요. 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의 범위는 부당이득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계약 해제 관련한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현존 여부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라고 이제 할 것이다. 그리고 니은 판례를 보시면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와 다르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얘기는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약 해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 관계라는 채권 관계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계약 해제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계약의 무효나 취소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애당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계약 관계가 완전히 소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해제된 계약의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면은 계약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질 여지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것처럼 아예 계약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 의무는 일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일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급부의 반환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548조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니까 548조는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에는 유추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등이 있으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당이득 총설 파트에서는 무엇보다 부당이득 제도하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계약에 따른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이 되었을 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이른바 전유물 소권을 인정할 것이냐, 요 논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당이득 일반론 총설 파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